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구로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우리 동생 동물병원 김상민 수의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려동물 건강관리는 반려동물의 영양관리 부분과 반려동물의 질병관리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반려동물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영양생리에 대해서 볼 텐데 개의 영양생리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 고양이의 영양생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치아는 총 42개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날카로운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부분은 서로 맞닿아서 접촉하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다른 육식동물에 비해서 채소나 쌀 같은 곡류들을 조금 잘게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운동보다는 위아래 운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음식을 씹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치아 구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는 치매의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치매 아밀라아제가 있어서 빵이나 곡류를 씹으면 씹을수록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단맛을 느끼지만 개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씹어도 단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보다는 맛에 덜 민감한 동물이고 그리고 맛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꼭꼭 오래 그리고 많이 씹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맛에 덜 민감하다 보니까 후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요. 더군다나 후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개의 음식은 맛보다 냄새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사료보다는 캔사료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캔사료도 그냥 실온에서 놔둔 캔사료를 주는 것보다는 전자레인지에 조금 데워서 주면 분자활동이 활발해져서 냄새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식욕을 더 자극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와 사람의 미각과 후각을 비교하는 표인데요. 개의 미레수는 사람의 미레수보다 4분의 1가량, 5분의 1가량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각은 60배 이상 발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개의 식욕을 자극시켜 주시고 싶은 보호자들은 건사료보다는 캔사료, 그리고 캔사료를 시원한 것보다는 따뜻하게 데워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위는 확장성이 매우 큰 편이라서 한 번에 많이 섭취가 가능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위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식하기 좋은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율급식보다는 제한급식이 개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 제한급식이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보자면 일단 개가 사람 음식에 길들여져 있거나 다른 맛있는 것을 더 많이 찾는 개들을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밥을 일정 시간에 주었다가 밥을 먹지 않았을 때 빼는 교육 방법을 통해서 개의 식습관을 교정할 수가 있고 비만 개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량을 조절을 해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인 식욕관리를 통해서 식욕관리의 효과를 우리가 제한급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의 많은 질병들의 초기 증상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인데 자율급식을 하는 강아지들은 그런 식욕이 떨어졌을 때 빨리빨리 캐치해내기가 어려운 반면 제한급식을 하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적인 이유로 식욕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더 빨리 캐치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제한급식을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는 자율급식보다는 제한급식을 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는 육식동물이냐 잡식동물이냐라는 말들이 많은데 개는 육식동물보다는 잡식동물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의 기능이 잡식동물의 장 기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육식동물보다는 탄수화물의 소화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육식동물은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장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탄수화물 소화 비율이 낮지만 잡식동물들은 탄수화물 소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 그리고 곡류들을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도 음식의 주 원료가 고기도 있지만 식물도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는 잡식동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료들도 개는 잡식동물 음식의 주 원료인 고기와 식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양이 사료를 먹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개의 사료보다는 탄수화물 비율이 낮고 단백질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개에게 고양이 사료를 먹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치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고양이는 치아가 총 30개고 개에 비해서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날카로운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의 접촉 면적도 적기 때문에 씹는 힘이 적고 이렇게 잘게 음식을 부수는 치아보다는 음식을 잘게 자르는 데 특화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채소나 곡물 등을 먹이시는 보호자님들은 그런 채소나 곡물들이 잘게 썰어서 많이 씹지 않아도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썰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역시 미각보다는 후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단맛 미뢰가 없어서 단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루약을 먹을 때나 그럴 때는 꿀이나 딸기잼에 가루약을 넣어서 약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고양이에게 약을 줄 때는 그런 단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약을 먹여야 하는 보호자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역시 후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강아지와 똑같이 캔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캔도 따뜻한 캔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다 후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각보다는 후각에 더 의존하는 동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죠. 보호자님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는 어릴 때 먹어보지 않은 음식들은 코를 이렇게 킁킁 대다가 잘 먹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다양한 음식을 많이 접해본 고양이들은 성묘가 되어서도 이것저것 잘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어렸을 때 다양한 음식을 접해보지 않은 고양이들은 커서 먹던 것만 계속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호자님들께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따라서 어릴 때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다양한 원료, 그리고 다양한 맛, 그리고 다양한 식감의 음식을 먹어본 고양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처방식으로 교정이 필요한 질병들이 걸렸을 때 사료를 바꿔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어렸을 때 많은 것을 먹어본 고양이들은 사료 교체가 조금 쉬운 반면 어렸을 때 많이 먹어보지 않은 아이들은 그런 사료 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질병 관리를 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다양한 원료, 다양한 맛, 그리고 다양한 식감을 고양이에게 접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는 닭고기가 아주 좋은 원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질병 관리 면에서도 처방식 사료의 대부분이 닭고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고기는 굉장히 좋은 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고양이가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닭고기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구성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는 닭고기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원이고 영양원이기 때문에 닭고기 사료를 많이 먹는 고양이들이 조금 더 영양적으로 많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위에 대해서는 개에 비해서 고양이의 위 확장성이 작기 때문에 개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지만 고양이는 한 번에 조금 그렇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도
제한급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한급식을 하면 더 좋은 장점들은 아까 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편식을 관리하기 편하고 체중 조절을 하기 편하고 그리고 질병 관리에 있어서 식욕 관리를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도 역시 제한급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오히려 더 육식동물에 가깝기 때문에 소장과 대장의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육식동물들은 장의 길이가 신체의 길이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특성이 있는데 고양이도 역시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소화 능력이 다른 잡식동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특히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양이 사료는 개 사료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육식동물의 특징인 혈당을 유지함에 있어서 개와 사람은 탄수화물로부터 혈당을 유지하지만 고양이는 주로 단백질로부터 혈당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고양이는 단백질로부터 계속 혈당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거기서 더 많이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에서 추가로 이제 혈당을 공급받아서 혈당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이는 것은 고양이에게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 사료 역시 개 사료와 다르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개 사료를 먹이는 것은 안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애 주기별로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개,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성장이 빠른 시기죠.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빠른 시기인 만큼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성견이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들을 이 시기에는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과 근육이 성장하고 뼈도 성장하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 그리고 칼슘과 인 같은 성분들이 자견, 자묘의 사료에는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때 몸집을 조금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금만 먹이시는 보호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몸집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내장과 뼈도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미성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영양소가 풍부하게 공급을 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성장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거는 개의 성장표인데 24개월까지의 강아지의 성장률을 이렇게 체중별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소형견들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면 이제 몸집이 다 자라난다고 이 표에는 나와 있고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계속해서 체중이 늘죠.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2년까지는 영양소가 풍부한 사료들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퍼피 사료 그리고 키튼 사료 같은 경우는 일반 사료보다는 굉장히 영양소가 많이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퍼피 그리고 키튼 사료가 아닌 일반 성묘와 성견의 사료를 이 시기에 먹게 되면 조금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는 어렸을 때는 꼭 퍼피 사료와 키튼 사료를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견은 소동물보다 좀 더 영양소가 풍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형견은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성분이 있어요. 칼슘인데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동물보다 필요한 칼슘 섭취량이 적습니다. 대형견은 선천적으로 관절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칼슘 섭취에 대해서 보호자님들께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관절 질환인 고관절 이형성이라는 질병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형견에게 소형견 사료를 먹인다거나 아니면
대형견에게 다른 칼슘이 풍부한 사료를 먹이게 되면 그런 관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형견에게는 대형견 전용 사료를 먹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키튼 사료와 퍼피 사료, 그러니까 자견 자묘 사료는 영양소가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임신을 하거나 수유 중인 동물이 있으면 키튼 사료, 고양이면 키튼 사료, 개면 퍼피 사료를 먹여주시는 것이 임신 수유 기간에 있는 고양이, 개에게는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도 평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퍼피 사료와 키튼 사료를 이용해서 그런 부족한 영양소분들을 더 채워준다면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키튼 사료와 퍼피 사료를 성견 그리고 성묘가 되어서도 계속 먹이게 되면 또 영양소가 너무 과다하게 이제 섭취가 될 수 있어서 비만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신체에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2살 이상이 되면 반드시 또 성견, 성묘 사료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노령견 그리고 노령묘의 영양 관리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제 노령견이 되면은 신진대사도 많이 감소하고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질병들도 많이 생기면서 필요한 영양소의 양이 어렸을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또 영양 공급을 해주시면 되고 역시 노령견 사료를 먹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개에게 가장 좋은 보양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바로 북어입니다. 북어에는 굉장히 많은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개에게 질 좋은 단백질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메티오닌, 타우린이라는 그 아미노산들은 또 항산화 작용 그리고 면역력 증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어를 조금 기력이 떨어지는 노령동물에게 준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식욕이 떨어지는 아이들이나 기력이 떨어졌을 때 북어를 삶아서 개에게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보양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령견은 음수량이 이제 어렸을 때보다 많이 줄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사량에 따라서 물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물을 어렸을 때와 똑같이 먹는다면 이제 동물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는 물이 많이 섭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양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개들이 많이 먹거나 그리고 음수량이 늘거나 적거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 주셔야지 우리 개가 건강이 나빠졌냐, 건강이 괜찮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노령동물들은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제 신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달걀, 우유, 쇠고기, 닭고기 같은 좋은 단백질이 있는 원료들을 선택해 주시면 그만큼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고도 필요한 단백질은 꼭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사료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열량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 어렸을 때를 생각해서 사료를 많이 주게 되면 대사량은 떨어지는데 섭취량은 늘어나서 이제 비만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그런 비만에 의해서 어떤 관절 그리고 심혈관 그리고 당뇨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칼로리 관리도 보호자님들께서 조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노화를 최대한 막아주는 어떤 항산화제 같은 영양제들을 조금씩 보충을 해주시면 개에 일어나는 염증이나 어떤 노화를 조금씩 늦출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 역시 마찬가지로 노령묘가 되면 신진대사가 감소하고 만성질환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 역시 고양이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분 섭취가 감소하고 필요한 사료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옛날 어렸을 때를 생각해서 사료도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준다면 쉽게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묘에게도 거기에 맞게끔 노령묘 사료를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수분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예전만큼 먹지 않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꼭 병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도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죠.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또 수분 섭취량이 병에 의해서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자님들께서 이게 노화에 의한 것인지,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음수량이 줄어드는 것인지 잘 감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량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수분 섭취량이 또 너무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분 섭취량이 너무 적다 싶으시면 수분 섭취량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염분 없는 국물을 조금 내려서 준다거나, 뭐 닭을 삶는다거나 아니면 북어를 삶는다거나 해서 그런 국물들을 맑게 내서 주어준다면 수분 섭취량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유당이 없는 동물용 우유 같은 거를 동물에게 준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수분 섭취량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건사료를 조금 습식사료로 바꾸어 준다면 부족한 수분량을 거기서 조금 더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분 섭취량이 많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 열량이 많이 줄어드니까, 필요 열량이 많이 줄어드니까 칼로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체중이 금세 늘어나겠죠.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묘가 되어서 필요한 열량은 줄어들고 이제 섭취해야 하는 열량도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사료의 섭취량을 줄여야 하는데,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다 보니까 단백질의 함량은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총 칼로리를 줄이되 단백질의 함량을 조금 늘리는 것이 고양이에게는 좋은데요. 다만 고양이는 나이가 많이 들면 신부전이라든지 어떤 신장 질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경우에 단백질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칼로리를 줄이고 단백질 함량을 늘려주는 것이 고양이의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단백질 함량을 잘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같은 양이지만 소화가 더 잘 되고 아미노산이 더 많이 함유된 단백질을 먹이는 것이 좋겠죠. 대표적으로 닭고기, 계란, 그리고 칠면조 등의 고기들이 좋은 단백질을, 고양이에게 좋은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 역시 오메가3와 오메가6 같은 경우에는 산화 방지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섭취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오메가6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나 정어리, 고등어, 그리고 소고기 등 이런 종류의 고기들이 포함된 사료들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조금 풍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묘를 영양 관리를 할 때에는 더 좋은 사료, 그리고 더 좋은 원료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 있다 보면은 보호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하루에 우리 고양이나 개가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사료량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료는
하루 대사량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럼 개와 고양이마다 사료 섭취량, 필요한 대사량이 다 다를 텐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자님들께서 판단을 하면 좋으시냐 하면,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사료들 뒤에 보시면, 이렇게 11 권장 급여량이라고 표가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사료가 나와 있을 텐데, 보호자님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몸무게에 따라서 이 급여량에 나와 있는 대로 주시되 개체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이 표대로 잡고 이 양대로 주었을 때 내 고양이 또는 내 개가 살이 찐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사료량을 조금 줄여주시고, 그리고 내 개나 고양이가 살이 조금 빠진다라고 하면 거기서 사료량을 조금씩 늘려주시면서 살이 찌거나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만큼 이제 사료량을 보호자님께서 시간을 두고 정해주시면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물은 사실 적정 섭취량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대신 이제 매일 물을 마시는 양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그리고 그저께보다 오늘 더 많이 먹는다, 오늘 더 조금 먹는다,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평소에 먹는 양을 잘 계산을 해 놓으셨다가 어느 순간 질병이 생겨서 음수량이 갑자기 과하게 늘어나거나 과하게 많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캐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먹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을 매일매일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양만큼 물을 주고 다음 날이 되면 그 물을 다 버리고 똑같은 양을 다음 날에도 주게 된다면 매일매일 우리 고양이나 개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거기서 물이 음수량이 더 늘어나나 더 줄어드나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면 건강관리를 함에 있어서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병적인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음수량이 조금 줄어서 걱정이신 분들은 염분 없는 국물이나 우유 그리고 습식 사료를 통해서 수분 섭취량을 늘려주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섭취량 조절을 실패해서 필요한 열량보다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개나 고양이들은 살이 찌겠죠. 비만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비만을 측정하는 기준이 어떤 근육량이나 체지방량이나 그런 것들이 기준이 다 정해져 있지만 개들은 사실 비만이다 아니다라고 할 기준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나 고양이는 비만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BCS라는 어떤 바디 컨디션 스코어라는 점수표가 있어요. 이제 저도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BCS라고 검색을 하시면 고양이 BCS, 개 BCS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표를 쉽게 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어떤 거냐 하면 위에서 내 동물을 봤을 때, 내 반려동물을 봤을 때, 그리고 옆에서 내 반려동물을 봤을 때 체형을 가지고 이제 반려동물의 어떤 비만도를 측정을 하는 것인데 위에서 봤을 때 어깨 부분과 골반 부분의 굴곡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갈비뼈가 어느 정도 보이느냐, 그리고 만져봤을 때 갈비뼈가 어느 정도 보이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반려동물들의 비만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내 반려동물이 어느 정도 점수를 나타내고 있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우리 반려동물이 조금 비만이다 라고 하시면 사료 섭취량을 통해서 이제 살을 조금 빼주셔야 하고 내 반려동물이 조금 말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료 섭취량을 조금 늘려서 살을 조금 찌워주시는 게 좋겠죠. 비만에 대해서 뚱뚱한 고양이 그리고 뚱뚱한 개들이 병원에 종종 찾아오면 뚱냥이다, 뚱보다 하면서 되게 귀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비만은 사실 결코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암이나 호흡곤란, 그리고 뭐 당뇨, 그리고 지방간이나 뭐 여러 가지 질환들,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제 비만이 심한 아이들은 뭐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혈관계에도 안 좋다고 하는데,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비만에 있기 때문에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주사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호흡도 조금 억제를 시키는 마취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뚱뚱한 고양이나 개들은 마취 위험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은 사실 없어지는 것이 가장 고양이나 개 건강에 있어서 가장 좋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당연히 필요한 열량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원인이겠죠. 열량 섭취량이 열량 소모량보다 더 많을 때 비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묘가 되어서도 키튼 사료를 먹이거나 성견이 되어서도 퍼피 사료를 먹이시는 분들은 비만의 위험성이 좀 더 높아지겠고요. 이쁘다고 간식을 자꾸 주는 경우에도 이제 비만의 위험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관리는 사실 열량 섭취를 줄이거나 아니면 열량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뭐 우리처럼 사람처럼 헬스장을 간다거나 그런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열량 섭취량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만약 자율급식을 하고 있다면 제한급식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료량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면서 사료량을 몸무게가 빠질 때까지 조금씩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도 요요가 오듯이 동물들도 급격하게 살을 빼게 되면 요요가 올 수도 있고, 급격하게 살을 빼는 것 자체가 고양이나 개의 신체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최대한 길게 보시고 긴 시간 동안 목표 체중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1% 감량 목표가 적절하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1% 감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호흡을 길게 가지고 한 달에 내 고양이의 몸무게의 5%를 빼겠다, 두 달에 10%를 빼겠다, 이런 식으로 호흡을 길게 잡고 꾸준하게 체중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료를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사료량을 줄여버리게 되면 어떤 걸식이라든지 다른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최대한 길게 보시고 사료량을 5%, 10%씩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비만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보호자님들은 다이어트 처방 사료를 조금 그런 거에 의존을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다이어트 처방 사료는 일반 사료들과 다른 게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고 열량을 감소시키는 대신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함유시킨 그런 원료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어느 정도 조금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식이섬유가 물과 잘 결합하고 부피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사료 섭취량을 줄이는데 조금 힘드신 보호자님들은 이 다이어트 처방 사료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알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음식 중에 어떤 특정 물질이 몸에 흡수가 되면 주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우리 몸의 항체가 이것을 나쁜 물질, 그러니까 항원으로 인식을 잘못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음식 알러지라고 합니다. 음식 알러지,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음식 알러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 항체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몸에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이 단백질이 몸에 들어와서 면역세포와 만나봐야 하고, 그리고 몸이 이 단백질을 항원으로 판단해서 항체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게 항체 형성 조건인데, 만약에 닭고기에 알러지를 일으킨다고 하면
우리 고양이나 개가 닭고기를 먹어본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이나 개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몸에 한 번 이상 섭취가 된 음식에 대해서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개, 고양이가 알러지 반응이 있다면 예전에 한 번 이상 섭취를 했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러지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는 어떤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이 음식에 알러지가 있다, 저 음식에 알러지가 없다,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실험실에 혈액을 보내서 이런 음식들에 반응을 해서 항체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검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실험실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이상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내 반려동물이 알러지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가, 실험실에 검사를 보내는 것이 좋은가 판단해서 검사를 해보시면 되겠고, 역시 해결 방법은 사실 치료는 되지 않겠죠. 항체를 형성하지 않는 음식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작게 분해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것을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을 작게 분해해서 나오는 사료를 먹이게 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게 많이 알려져 있는 가수분해 사료죠. 값이 조금 나가는 대신 단백질이 많이 분해돼서 나오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가 먹이면 안 되는 음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개와 고양이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음식들은 잘 경계를 해 주셔야 하고,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들이 생선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생선 또한 고양이에게 좋지 않으니까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분은 개와 고양이에게 전해질 불균형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음식에 들어가 있는 염분 농도는 개와 고양이에게는 굉장히 높은 농도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고양이나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간이 굉장히 세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 음식은 무조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고양이는 예민해서 음식을 개에 비해서 굉장히 잘 가리는 편이죠. 아무거나 집어먹는 개랑은 다르게 조금 처음 보는 음식에 대해서 경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잘 먹지도 않기 때문에 고양이가 뭔가를 잘못 먹고 오는 경우는 개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동물병원에 있으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생선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선은 비타민 B1이라는 어떤 티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의 결핍을 유발을 합니다. 비타민 B1이 결핍이 되게 되면 고양이에게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데, 생선이 이 비타민 B1을 파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선을 많이 먹게 되면 비타민 B1이 파괴가 돼서 고양이에게 비타민 B1 결핍을 유발하고 그것들이 이제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잘 조리된 생선은 이 효소들이 다 파괴돼서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먹는 회나 날 음식들에는 이런 효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개랑 다르게 식물에 있어서도 조금 독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집에서 식물을 기르시는 보호자님들은 내가 기르는 식물이 고양이에게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검색을 해보시고 식물을 키우셔야 하고, 식물을 새로 들일 때도 이 식물이 고양이에게 독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판단하셔서 식물을 데리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나팔꽃 종류, 그리고 겨울에 많이 보이는 포인세티아, 그리고 토마토 잎, 토마토 줄기, 그런 것들이 고양이에게 독성을 가지기 때문에 꼭 집에 식물을 드릴 예정이신 보호자님들은 이 식물이 고양이에게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